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음, 전 다행히 잘 지냈습니다. 네. 10월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일이 별로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영화관, 극장, 전시회, 책 등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뭐 독후감도 쓰고 음, 그리고 틈틈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날씨도 좋겠다. 더할 나위가 없었죠. 음. 그리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벌써 밤이 되고 24시간이 그렇게 짧아? 하면서 느낄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강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알찬 하루 보내야 돼. 해야 할 일 다 끝내야 돼. 좋은 하루 보내야 돼. 그런데 밤이 되어서 일기를 써보면 정작 제가 오늘 했던 일에 나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이나 생각한 것은 별로 없고, 내가 혹시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하루 종일 산책만 해보는 그런 일을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강박관념 디톡스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중하는 것과 여유가 공존하는 멋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담이 길었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오디오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작품은 23년도인가? 그때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서 글로벌 1위를 몇 주 동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차차 챙겨보려고요. 원래 진작에 녹음이 끝난 오디오북이었는데 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원래 녹음이 진작에 끝난 작품인데 제가 영상 만들려고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질 좋은 오디오북이 아니더라고요. 발음, 발성 문제보다는 워낙에 어려운 작품이니까 정작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했던 파일을 다 지우고 다시 책을 읽어보면서 천천히 음미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제가 녹음한 어셔가의 몰락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셔가의 몰락. 우울하고 어둡고 쥐죽은 듯 고요했으며 하늘에는 구름이 무겁게 낮게 드리워져 있는 가을의 어느 날, 묘하게 황량한 어떤 지방을 나는 홀로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어셔가의 음울한 저택이 보이는 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어째서인진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처음 본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울한 기분이 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견딜 수 없이 라고 나는 말했다. 왜냐하면 황량한 것이나 무시무시한 것이 자연 속에서 나타내는 엄격한 모습에 접할 때라도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어떤 시적인, 따라서 어느 정도 편안한 정서를 느끼게 마련이지만 당시의 나의 우울한 감정은 그런 정서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난 눈앞에 펼쳐진 광경, 이상한 점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저택 안의 평범한 풍경, 싸늘한 벽, 공허한 눈을 연상케 하는 창들, 몇 덩이 무성한 사초, 몇 그루 늙은 나무들의 하얀 줄기 등을 아주 가라앉은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그 기분에 피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기분 중에서도 그 기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편을 탐닉하는 사람이 약기운에서 깨어날 때 느끼는 씁쓸함,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그 쓸쓸함, 신비한 장막이 거칠 때 두려운 느낌과 같은 것일까?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잠겨드는 것 같은, 구역질을 할 것만 같은 마음. 제 아무리 상상력을 자극해도 숭고함으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쓸쓸함이었다. 이건 대체 뭐란 말인가? 난 그곳에 서서 생각해 보았다. 어쇼 저택을 바라볼 때 내 기분을 이처럼 가라앉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생각에 잠겨있는 내게로 몰려들어 일어나는 뚜렷하지 않은 환상들과 싸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난 성에 차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별것 아닌 자연물이 결합하여 지금과 같은 인생을 빚어내는 힘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엔 틀림없이 존재하며, 그 힘은 우리의 사고력으론 분석해낼 수 없는 것이란 결론이었다. 눈앞의 광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를, 그 풍경의 부분들의 순서를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이 광경이 부여하는 그처럼 쓸쓸한 인상의 힘을 어느 정도는 약하게 혹은 완전히 잃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도 생각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잔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빛을 바라며 저택 옆에 누워있는 검고 기분 나쁜 연못가에 깎아지른 듯 서있는 절벽 가까이까지 말을 몰고 가 회색 사초와 어마어마한 나무 줄기와 공허한 눈을 연상케 하는 창이 수면에 거꾸로 비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는데, 조금 전보다 더욱 심한 전율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음울한 저택에서 앞으로 몇 주일간 머물 생각이었다. 이 저택의 주인인 로드리그 어셔는 내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한 번 헤어진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내게 한 통의 편지가, 그가 보낸 편지가 날아왔다. 그것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였기 때문에 난 직접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편지의 필적에서 매우 흥분해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극심한 육체적 질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며, 자네가 곁에 있어준다면 기분도 밝아져 결국엔 나의 병도 어느 정도는 가벼워질 것이니 나의 으뜸가는, 아니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자네가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이런 식으로 위의 내용들이, 아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의 바람에 담긴 진심이 내게 망설일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참으로 묘한 부름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편지대로 했다.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난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의 생각들은 언제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 상당히 전통 있는 명문가인 그의 집안은 먼 옛날부터 감수성이 풍부한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왔는데,
그 자질이 오랜 시대에 걸쳐서 수많은 뛰어난 예술작품이 되어 나타났고, 최근엔 대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자선 행위, 그리고 이 일족이 음악의 전통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아름다움보다는 복잡 미묘한 맛에 진심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나타났던 것이었다. 어셔가의 혈통은 매우 유서 깊은 것이긴 했지만 어느 시대에나 오랫동안 분가해서 산 사람이 없었단 사실. 다시 말하자면 이 일족은 직계만으로 이어져 왔으며 아주 하찮고 일시적인 예외는 있었지만 대대로 늘 그래왔다는 놀라운 사실도 난 알고 있었다. 이 저택의 성격과 이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알려진 성격이 너무나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몇백 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저택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동안 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반계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어셔가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직접 이어져 왔던 사실이 결국엔 저택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동일시하게 만들어 이 소유지의 이름을 어셔가라는 고풍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그의 이름을 입에 담는 소작인들의 머릿속에서 어셔가라는 이름은 이 일족과 저택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 듯했다. 앞서도 말한 바 있는 나의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시도, 연못 속을 들여다보는 것의 결과는 처음 받았던 이상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기분, 이렇게 말해서 안 될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급속하게 깊어져 간다는 것을 의식했단 사실이 다시 나의 미신에 사로잡힌 기분을 더욱 깊은 곳으로 만들어줬다. 이것이 공포라는 것에 바탕을 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법칙이란 사실을 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못의 어린 그 영상에서 저택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내 마음에 기묘한 망상이 떠올랐는데 이것도 전부 앞서 말한 원인에 의한 것일지도 몰랐다. 실로 기묘한 망상이었는데 내게 얼마나 커다란 중압감으로 다가왔는지 그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이 저택과 소유지 전체에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늘의 대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썩은 고목과 회색 벽과 조용한 연못에서 피어오르는 토끼. 흐릿하고 나른한 느낌을 주며 낯빛으로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토끼를 머금은 그 신비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믿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악몽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와 같은 망상을 떨쳐내고 난 눈앞에 있는 건물의 현실의 모습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저택이란 사실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건물은 심하게 빛이 바래버렸다. 자잘한 곰팡이류가 건물의 외부를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으며 가느다랗게 뒤얽힌 거미줄 모양을 이루며 처마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석조 건물은 어디 한 군데 무너진 곳이 없었다. 건물의 각 부분이 아직도 빈틈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와 개개인의 돌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이에서 아주 기괴한 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하낙골당에서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린 목공의 품이 외부의 공기가 전혀 흘러들지 않기 때문에 외형만은 완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광범위의 부패의 특징을 제외한다면 건물에서 위험해 보이는 요소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한 자의 눈에는 틀림없이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건물 정면 쪽 지붕에서 번개 형상을 그리며 벽을 타고 내려와 마지막으로 음울한 연못의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시선을 주면서 나는 흙을 쌓아 만든 짧은 길을 따라 말을 타고 저택으로 향했다. 마중을 나온 하인이 말을 데리고 떠나자 난 고딕풍의 아치를 그리고 있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부턴 발걸음을 죽인 하인이 입을 다문 채 어둡고 복잡한 복도 몇 개를 지나서 주인의 서재가 있는 곳까지 날 안내해 주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도중에 내 눈에 띈 많은 물건들이 앞서 말한 바 있는 막역한 공포심을 더욱 깊게 해주었다. 내 주위의 여러 가지 물건, 천장의 조각, 벽에 걸린 바랜 벽고리형 융단, 흑단처럼 검은 바닥,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덜컥덜컥 소리를 내는 신기루 같은 문장이 들어간 전리품.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밀감을 느끼던 물건이거나 혹은 그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평범한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기괴한 망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계단이 있는 곳에서 난 이 집안의 주치의를 만났다. 그 남자의 얼굴에 비열한 교활함과 곤란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치의는 당황스럽다한 듯이 내게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곧 조금 전에 하인이 방문 하나를 열어 날 주인 앞으로 안내했다. 내가 들어간 방은 아주 넓고 천장이 높았다. 창은 가늘고 길었으며 끝이 뾰족했는데 검은 떡갈나무 바닥에서 너무 높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선 거기까지 도저히 팔이 닿지 않을 것 같았다. 붉게 물든 약한 빛이 격자처럼 생긴 유리창을 통해 비쳐들어와 방 안에 비교적 눈에 띄는 물건들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의 먼 구석이나 둥근 천장에 완자무늬가 달린 구석진 부분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아도 잘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거무스름한 벽고리형 융단이 걸려 있었다. 가구류가 많이 놓여있긴 했지만 쓸쓸해 보이는 고풍스러운 곳으로 여기저기 심하게 낡아 있었다. 수많은 책과 악기들이 주위에 널려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그 방의 모습에 생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난 슬픔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다. 엄격하고 깊으며 극도로 우울한 기운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으며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오션은 그때까지 길게 누워있던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쾌활하고 친밀한 태도로 내게 인사를 했지만 처음 거기에는 과장된 우정과 인생의 권태감을 느낀 사람의 부자연스러운 노력이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본 나는 상대방이 정말로 진심에서 그러는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난 상대방이 입을 열기까지의 잠깐 동안 측은함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으로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로드릭 어셔만큼 극심하게 변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의 친구와 동일 인물이라고 믿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의 특징은 그 어떤 때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면이 있었다.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색, 말로 표현할 길 없이 빛나는 크고 촉촉한 눈, 조금 얇으며 핏기라곤 조금도 없지만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입술. 유대인의 것처럼 조그맣지만 그런 형태를 한 것 치곤 보기 드물게 콧구멍이 조금 옆으로 벌어진 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어딘지 정신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턱, 거미줄보다 부드럽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이런 특징은 관자놀이 부근의 위쪽이 놀랄 정도로 넓다는 사실과 하나가 되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이상한 기분을 내게 일어나게 한 변화란 앞서 말한 특징과 그런 얼굴이, 지난날 보여줬던 표정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금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창백한 피부, 그리고 이상한 빛을 발하는 눈. 그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으며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비단실 같은 머리카락이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어 어지러운 거미줄처럼 얼굴 쪽으로 늘어져 있었다기보다는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보자 이 기괴한 풍경을 단순히 인간이란 관념과 연결짓기가 그다지 쉽지 않았다. 이 친구의 언행 중에서 바로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묘하게 어긋난다는 점, 즉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 몸의 떨림, 극도의 신경 흥분을 극복하려고 약하고 허무하게 몸부림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사실을 난 곧 알 수 있었다. 그의 편지를 읽어봐도, 어렸을 때 버릇을 생각해봐도, 그의 특이한 성질이나 기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을 생각해봐도 이런 종류의 일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거동은 쾌활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불쾌해 보이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유부단하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갑자기 씩씩하고 똘망똘망한 어투로 당돌하고 무게 있으며 느리고 공허하게 울리는 어투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술주정뱅이나 구제받을 길 없는 아편 중독자가 극도로 흥분했을 때 보이는 답답하고 침착하기 짝이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후두음으로 바뀌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그는 나를 부른 목적과 나를 꼭 보고 싶었단 사실, 나를 만나면 틀림없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병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병은 체질적인 것, 그의 일쪽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그 치료법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뒤를 이어서 이는 한낱 신경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곧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감각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가 자세하게 들려준 그 이상 감각이란 것 중 하나가 나의 흥미를 끌었으며 또한 심하게 놀라게도 했다. 틀림없이 그가 사용한 말과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일 게다. 병적으로 날카로워진 감각 때문에 그는 매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김이 빠져버린 음식이 아니면 그 어떤 음식에도 견뎌내지 못했다. 옷도 특정한 천으로 만든 것만을 입었다. 꽃냄새는 전부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눈은 조그만 빛에도 고문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소리, 현악기의 소리뿐이었다. 그가 어떤 이상한 공포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난 죽어간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처럼 비참한 어리석음 속에서 난 죽어가야만 한다. 난 그저 이렇게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난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자체보다 결과를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이 견디기 힘든 마음의 동요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인 공포가 두려운 것일 뿐이다. 이처럼 기력을 완전히 잃은, 이처럼 가엾은 상태에 빠져있는 난, 공포라는 그 무시무시한 망령과의 격투 속에서 목숨과 이성을 모두 버려야만 할 때가 조만간 찾아올 것 같다 생각이 든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대화를 하다 때때로 더듬더듬 애매하긴 했지만 은근히 내뱉는 말을 통해서 그의 정신 상태의 또 다른 묘한 특징을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벌써 몇 년 동안 외출할 용기도 없이 어떤 미신적인 인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이상한 힘을 가진 가공의 지배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옮길 수 없을 만큼 애매한 말로 그는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견디오는 동안 그의 집인 이 건물의 형태와 실질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어떤 특이한 성질이 어느 틈엔가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저택의 회색 벽과 조그만 탑, 그것들이 그림자를 내던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연못, 이런 것들의 형태가 결국엔 자신이라는 형태에 그 정신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가 망설이면서 인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상한 우울증의 대부분은 좀 더 자연스러운, 훨씬 더 명료한 원인에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반려이자 지상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혈육으로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동생의 무겁고 오랜 병에, 아니 명백하게 다가오고 있는 여동생의 죽음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동생이 죽는다면 이라고 잊을 수 없는 비통한 목소리로 그는 내게 말했다. 내가 유서 깊은 어쇼가의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 되어버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메델라인 양, 이것이 그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메델라인 양이 이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천천히 지나갔는데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난 공포가 섞인 놀라움으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는데 왜 그런 감정을 품게 된 것인지 나로서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나의 진지한 시선은 거의 본능적으로 오빠의 얼굴 쪽으로 쏠렸는데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창백한 빛이 그의 여위 손가락으로 퍼지며 그 손가락 사이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메델라인 양의 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치의들의 의술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만성화되어 잃어버린 감각, 점점 되어만 가는 육체적 쇠약,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경직 증상. 이것이 그녀의 증상이었다. 지금까지는 꿋꿋하게 병고를 견뎌왔기 때문에 알아놓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내가 저택에 도착한 날, 땅거미가 질 무렵 병마의 파괴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난 조금 전 얼핏 본 아가씨의 모습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이란 사실을, 적어도 살아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어셔와 나는 아가씨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해서든 친구의 우울증을 달래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다. 때로는 그가 연주하는 기타에 가슴을 쾅 치는 광기 어린 즉흥곡에 꿈꾸는 기분으로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며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는 어떤 노력도 전부 쓸데없는 짓이란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암흑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의 선천적인 특징이라도 된 것처럼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모든 대상을 향해서 한 줄기 끊임없는 암울한 방사선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셔가의 주인과 단둘이서 보낸 수많은 엄숙한 시간에 대한 추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끌어들인, 혹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준 연구와 일이 어떤 것이었는진 정확하게 밝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흥분되고 아주 병적인 상상력이 모든 것 위에 황록색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가 즉흥적으로 불러준 긴 비가는 언제까지고 나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폰 베버의 마지막 왈츠의 분방한 선율을 기묘하게 일그러뜨려 과장시킨 선율을 난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치밀한 그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한 그림은 한 번 색이 더해질 때마다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 그것을 보면 난 왠지 모를 전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알 수 없는 전율 때문에 몸이 더욱 떨려오는 것이었다. 그 그림들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내 눈에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평범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것은 전달하려 노력해봐야 어차피 헛수고일 것이다.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구도로 그는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으며 위압했다. 관념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다면 로드리거 쇼가 바로 그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내게는 당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정 속에서는 이 우울증 환자가 화폭에 펼쳐 보인 여러 점의 순수한 추상관념 속에서 격렬하고 견디기 어려운 공포심이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프리젤이 그린 불타오르는 듯한, 하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인 환상화를 가만히 바라볼 때조차도 이러한 공포심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추상적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어셔의 편안적인 구상 중 한 가지만은 흡족하지 않은 대로 말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주 긴 직사각형의 지하실, 혹은 지하도의 내부를 그린 조그만 그림으로 매끄럽고 희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낮은 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구도의 어떤 부대적인 부분이 그 지하의 구조물이 지표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전달해주고 있었다.
그 거대한 공간의 어떤 부분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횃불은 물론 그 외의 어떤 인공적인 광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광원이 전체에서 넘쳐나 모든 사물들이 음산하고 이상한 광의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청신경은 병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악기 중 어떤 선율 외에는 그 어떤 음악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기타를 연주할 때도 한정된 범위의 곡만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틀림없이 그의 연주의 기괴한 성격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즉흥 곡의 열렬하고 정교한 연주는 지금 말한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의 광기 넘치는 환상곡의 가사는 물론 그 선율은 내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공적 흥분이 극에 달했을 때만 볼 수 있는 아주 강한 정신적 집중과 냉정함에서 태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었으며 또 실제로 그랬다. 그러한 광상곡 중의 한 가사를 나는 별 어려움 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말들이 의미하는 것에 저변에 깔려있는 신비한 흐름 속에서 어셔 자신의 고귀한 이성이 왕자에서 비틀거리고 있음을 어셔가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으로 인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의 궁전이라는 제목의 그 시는 조금 부정확할지는 몰라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깊은 숲 계곡에 다정한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에 먼 옛날 장엄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번쩍번쩍 빛나는 궁전이 서 있었다. 사색이라 불리는 왕의 영토, 거기에 궁전이 서 있었다. 최고의 천사도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 위로 자신의 날개를 펼친 적은 없었다. 황금빛으로 찬연하게 빛나는 누른 깃발은 그 지붕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그 풍요로운 날에 깃털 장식이 날리는 허연 성벽을, 그곳을 불어가는 미풍은 향기로운 냄새를 싣고 있었다. 이 행복의 계곡을 방황하는 자들은 빛나는 두 개의 창을 통해서 보았다. 류티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왕좌 주위에서 춤을 추는 요정들을, 그 왕좌에 앉아서 자신의 명예에 어울리는 당당한 위엄을 보이고 있던 것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였다. 아름다운 궁전의 문에는 진주와 홍옥이 빛나고 있으며 그 문을 통해서 흐르듯 흐르듯 끊임없이 반짝이며 들어가는 것은 메아리들. 왕의 재기와 지혜를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메아리들의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슬픔의 옷을 두른 마성을 지닌 자들이 왕의 높은 왕자를 덮쳤다. 지난날 왕의 궁전 주위에 그 빛나던 영광도 지금은 묻혀버린 먼 옛날에 부질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계곡을 여행하는 자들은 붉은 등불이 켜진 창 너머로 바라본다. 엉망으로 흐르는 음악 소리에 맞춰 광기 어린 춤을 추는 거대한 괴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창백한 문으로는 무시무시한 경류처럼 혐오스러운 무리들이 끊임없이 달려나와 소리 높여 웃는데 그 신의 미소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발라드에서 연상되는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셔가 품던 어떤 생각이 명확해진 것이었다. 그 생각을 내가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집벽에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을 대충 이야기하자면 식물은 모두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광기 어린 망상 속에서 이 생각은 더욱 확고성을 띠게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무기물의 세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진지하고 맹목적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난 그것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신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의 회색 석재와 관계가 있었다. 이들 석재가 배치되어 있는 방법 속에 석재 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균류와 저택 주위에 서 있는 고목들의 배치뿐만 아니라 돌 자체의 배열, 특히 이와 같은 배치가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해 왔단 사실, 그리고 연못의 잔잔한 수면에 비친 그 그림자, 이런 것들 속에 지금 말한 자각력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 증거는, 식물이 자각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그의 말에 의하자면 연못의 물과 저택의 벽 부분의 독특한 분위기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몇백 년에 걸쳐서 그의 일가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으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재의 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묵묵하게 말이 없지만 집념이 강한 무시무시한 영향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읽은 책, 몇 년 동안 이 환자의 정신생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왔던 책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성질의 환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들 뿐이었다. 우리가 함께 심취한 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레세의 베르베르와 샤트류즈, 마키아벨리의 벨프골, 스웨덴 보그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그의 니콜라스 클림의 지하 여행, 로버트 플루드, 장 댕다진의 드라 샹브르 등의 손금 보는 법, 티크의 창공의 여행, 감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특히 애독했던 것은 도미니크파의 성직자 에이메릭 드 지론의 소형 팔 절판본인 종교재판법이었다.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에는 고대 아프리카의 반인반수신과 이집판인에 대한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셔는 그것들에 심취해서 꿈꾸는 듯한 기분으로 몇 시간이고 지내는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사절판 고딕체의 희귀본, 지금은 잊혀진 한 교회 기도서인 메인스 교회 성가대에 의한 사자를 위한 철야 기도를 탄독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느닷없이 내게 메델라인 양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리고 자신은 동생의 유체를 2주일 정도 이 관의 내부에 있는 수많은 지하 낙골당 중 한 곳에 모셔둘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조금 전에 말한 희귀본 속의 기괴한 장례식과 그것이 틀림없이 이 우울증 환자에게 주었을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묘한 처리법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난 그와 언쟁을 벌일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사자의 병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 주치의들이 주제넘게 어떤 일을 자꾸만 캐내려 한다는 사실, 어셔가의 묘지가 멀리 떨어진 들판에 있다는 사실들 때문이었다. 이 저택에 내가 도착한 날, 계단에서 만난 의사에게서 받았던
나쁜 인상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해가 될 것도 없으며 결코 부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없는 이 세심한 처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어셔가 부탁하는 대로 난 감회장 준비를 준비하는 일도 친절하게 도왔다. 유채를 관에 넣은 우리는 두 사람이서 그것을 안치소까지 옮겼다. 관을 내려놓은 지하 낙골당은 좁고 눅눅했으며 바깥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저택에서 내가 쓰는 침실의 어떤 부분에 바로 밑 아주 깊은 곳에 있었다. 아무래도 이곳은 먼 옛날 봉건 시대의 지하 감옥이라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목적으로 이용된 듯했으며 그 후엔 화약이나 어떤 가연성 물질의 저장고로 이용된 듯했다. 왜냐하면 이곳의 바닥의 일부와 거기에 이르기까지 긴 아치형 복도가 전부 동판으로 꼼꼼하게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묵직한 철문에도 역시 동판이 씌워져 있었다. 너무 무거워서인지 그 문이 경첩에 매달려 열릴 때 이상하게 둔탁한 소리를 내며 삐걱였다. 이처럼 오싹한 장소에 있는 관 받침대 위에 가엾은 유치를 올린 뒤 우리는 아직 나사로 조이지 않은 관뚜껑을 조금 옆으로 밀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누이가 아주 똑같이 생겼다는 점이 내 주의를 끌었다. 어셔가 내 마음을 읽은 듯 두어 마디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듣고 죽은 여동생과 그가 사실은 쌍둥이로 둘 사이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사자 위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창 나이의 아가씨 목숨을 앗아간 이 병이 경직 현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 가슴과 얼굴 부근에 희미한 붉은 반점 같은 것을 남겨놓았으며 입술엔 지워지지 않는 미소와 같은 것을 머금고 있었는데 죽은 자의 그것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섬뜩한 것이었다. 우리는 관뚜껑을 원래대로 덮어 나사를 조이고 철문을 꼭 닫은 뒤 간신히 저택의 위쪽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곳도 지하 낙골당만큼이나 음침한 방이었다. 그리고 지금 슬프고 가엾은 며칠이 지나자 내 친구의 정신 이상이 나타나는 특징에도 한 가지 명백한 변화가 생겼다. 평소 그답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늘 해오던 일을 하지 않거나 잊곤 했다. 안정되지 못한 급한 발걸음으로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한창 헤매고 돌아다녔다. 창백한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의 광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지난날 그가 이야기를 할 때면 때때로 들을 수 있었던 아주 메마른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며 무엇인가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이야기할 때 특징이 되어버렸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의 마음이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한 비밀과 싸우고 있으며 그의 필요한 용기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적도 있었다. 또 때때로 어떤 가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아주 주의 깊은 태도로 몇 시간이나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광인의 이해할 수 없는 변덕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상태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내게까지 전염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의 기괴한 그리고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미신의 광기 어린 영향력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메델라인 양을 지하 낙골당에 안치시킨 뒤 7, 8일이 지난 날 밤 늦은 시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난 조금 전에 말한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잠은 좀처럼 나의 침상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인가가 쓸쓸하게 흘러갔다. 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신경의 흥분 상태를 이성으로 내쫓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난 감정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부분은 이 방의 음울한 가구, 이제 막 불기 시작한 폭풍의 숨결에 나부껴 술렁대고 있는, 방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침대 장식 부근에서 불안하게 술렁이고 있는, 검게 그을린 낡은 벽고려 융단의 무시무시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전율이 점점 내 전신으로 퍼져갔으며 결국엔 내 심장 바로 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악마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앉은 것이었다. 허둥지둥 몸부림을 쳐 녀석을 떨쳐낸 난 베개 위로 몸을 일으켜 방의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기분에 휩싸여서 라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바람이 멈췄을 때 오랫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다. 알 수 없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온몸에 털이 곤두설 것만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난 서둘러 옷을 걸치고 방 안 이곳저곳을 분주히 오가며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난 노력했다. 그리고 겨우 두어 바퀴 방 안을 돌았다 싶을 때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곧 그것이 어셔의 발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램프를 손에 든 어셔가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체처럼 창백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는 광기 어린 기쁨의 빛이 서려 있었으며 거동 전체에는 병적인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명백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오랫동안 겪어온 고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난 그곳에 나타난 그를 구세주처럼 맞아들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본 뒤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자는 그걸 보지 못한 모양이군. 그렇다면 잠깐 기다리게. 당장 보여줄 테니. 그리고 손으로 램프를 조심스럽게 가린 뒤 한쪽 창으로 서둘러 다가가 폭풍을 향해 문을 열어젖혔다. 미친 듯이 불어오는 열풍 때문에 우리는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그야말로 거칠기 짝이 없는, 하지만 엄격한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는 밤. 광기 어린 아름다운 공포와 미에 넘쳐나는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이 저택 부근에서 세력을 더한 듯 거친 바람의 방향이 끝없이 바뀌었다. 그리고 아주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먼 곳으로 불어가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서로 부딪히는 그 생물과도 같은 속도를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아주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였다고 나는 지금 말했다. 번개도 전혀 번쩍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모든 지상의 물체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대한 안개 덩어리의 밑부분까지 저택 주위에 드리워져 저택을 감싸고 있는 미광을 바라며 뚜렷하게 보이는 기체 상태의 안개에 기분 나쁜 빛 속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이런 걸 봐선 안 돼. 이런 걸 봐선 안 된다고. 나는 조금 거칠게 그를 창가에서 의자 쪽으로 데리고 가 몸을 떨며 말했다. 자네, 이런 광경을 보고 아주 놀란 듯하지만 사실 저건 그다지 신기할 것도 없는 전기 현상이 지나지 않는 거야. 이 굉장한 광경의 원인은 저 연못 속에 도끼를 내뿜는 도끼 때문일지도 몰라. 자, 저 창을 닫도록 하세. 공기가 차서 자네 몸엔 독이 될 거야. 자네가 좋아할 만한 책이 여기 있어. 내가 읽어줄 테니 들어봐. 그렇게 이 공포의 밤을 함께 보내도록 하자고. 내가 집어든 낡은 책은 런슬릿 캐닝경의 광기 어린 만남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그의 애독서라고 말한 것은 진심에서라기보다는 나의 서글픈 장난에 그렇게 부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의 조잡하고 상상력이 떨어지며 지루한 이야기 속에는 어시의 품격 높은 정신적, 이상주의적 경향에 호소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책이라곤 이 책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우울증 환자의 마음속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흥분을 내가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로 달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덧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읽는 이야기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혹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이상할 정도로 긴장되고 활발한 모습으로 판단해 본다면 내 의도가 성공했음을 기뻐해도 좋을 것 같았다. 난 이야기의 그 유명한 부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델릿의 은자의 암자로 조용히 들어갈 것을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부분까지 읽어나갔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야기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다. 원래 용맹스러운 성격인데다 얼큰하게 오는 술기운 때문에 더욱 힘이 솟은 에델렛은 참으로 융통성이 없고 난폭한 은자와의 단판을 포기하고 마침 어깨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에 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 바로 들고 있던 쇠매를 휘둘러 몇 번 타격을 가하자 곧 문의 판자에 보호대를 착용한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해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공허하게 울리는 마른 나뭇가지의 소리가 숲 전체에 메아리 쳤다.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은 나는 깜짝 놀라 일순 말을 끊었다. 왜냐하면 저택 안 아주 먼 곳에서부터 그 음질이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런슬릿 경이 자세하게 묘사한 그 문을 깨부수는 소리의 메아리라고 생각되는 소리가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단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 주의를 끈 것은 역시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다.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며 더욱 심해져가는 폭풍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그런 소리 자체는 내 주의를 끌거나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었다. 뛰어난 전사인 에델렛이 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난폭한 은자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매우 화가 나기도 했다. 대신 그 안에 있던 것은 비늘로 뒤덮여 불꽃에 휩싸인 혓바닥을 내뱉는 거대한 모습의 용이었는데 바닥에 은을 깔아놓은 황금의 궁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노쇠로 만든 방패가 걸려 있었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승리자다. 용을 쓰러뜨리는 자는 이 방패를 얻을 것이다. 쇠매를 지켜올린 에델렛이 용의 머리를 향해 그것을 내리치자 용은 그 앞에 쓰러져 단발마의 도끼를 내뿜으며 온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귀를 찌는 듯한 소리에 에델렛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다시 한번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번엔 아주 커다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낮지만 귀에 걸리는 길게 꼬리를 문 이상한 외침과도 같은 무엇인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 이 이야기의 작가가 말하고 있는 그 용의 기분 나쁜 외침이 바로 이런 것일 거라고 내가 상상하고 있던 소리와 아주 똑같은 소리를 직접 귀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놀라움과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는 수많은 감정들의 싸움에 압도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실을 입에 담아 내 친구의 과민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억제할 만한 그 마음의 침착함을 잃진 않았다. 그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나로선 전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몇 분 동안 그의 거동에는 틀림없이 기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아있던 위치에서 자신의 의자를 조금씩 움직여 결국엔 방의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해 앉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입술이 떨리는 모습은 보여도 그의 얼굴은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머리를 가슴 쪽으로 떨구고 있었긴 했지만 내가 얼른 그의 옆모습을 훔쳐본 바에 의하면 눈을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잠에 든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몸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로도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재빨리 포착한 나는 다시 런슬릿 경의 이야기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용의 무시무시한 분노에서 벗어난 전사는 그 노쇠 방패를 생각해내고 그 위에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용의 사체를 치운 뒤 벽에 걸린 방패를 향해서 은이 깔린 성 안의 바닥을 늠름하게 걸어갔는데 방패가 그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발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싹하고 무시무시한 굉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이 부분을 읽자마자 마치
묵직한 노쇠 방패가 그 순간 실제로 은이 깔린 바닥 위로 떨어진 것처럼 뚜렷하게 공허한 금속성 물질이 서로 부딪혀 울리는 것 같은, 하지만 무엇인가에 짓눌린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어셔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시선은 가만히 앞쪽으로 쏠려 있었으며 얼굴 전체에 돌처럼 딱딱한 표정이 번져 있었다.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 격렬한 전율이 그의 전신을 덮치고 병적인 미소가 그의 입술 부근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그가 낮고 빠른 어조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에게 몸을 바싹 붙이듯 허리를 굽혀 그가 하고 있는 말에 소름 끼치는 의미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 내게는 들리는데 아까부터 틀림없이 듣고 있었어. 훨씬 전부터 몇 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난 저 소리를 들어왔어. 하지만 내겐 용기가 없었어. 날 불쌍하게 여기게. 난 왜 이다지도 한심하단 말인가. 난 말할 용기가 없었어. 우리는 그녀를 산채로 무덤 속에 넣은 거야. 내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동생이 그 텅 빈 관 속에서 처음 몸을 조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들었어. 며칠 동안이나 며칠 전부터.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밤 에델렛이 은자의 진문이 부서지는 소리, 용의 단말마와도 같은 비명, 그리고 방패가 떨어져 울리는 소리라. 아니, 이렇게 말해야겠지. 동생이 들어있던 관이 부서지고 동생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의 철문의 경첩이 삐걱거리고 지하 낙골당의 동판을 붙인 복도에서 동생이 몸부림치고 있는 소리야. 난 어디로 숨어야 한단 말인가. 동생이 곧 여기로 올 거야. 나의 성급한 행동을 질책하러 동생이 서둘러 여기로 올 거야.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동생의 심장이 뛰는 저 짓누르는 듯한 무시무시한 고동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오는 듯해.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한 그는 엄청난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다음부턴 마지막 순간의 외침처럼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외쳤다. 이 미친놈아, 동생은 이미 문 밖에 서 있어. 어셔의 초인적인 힘이 담긴 절규 속에 마력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가 가리킨 낡고 거대한 거울이 달린 문이 곧 육중한 흑단의 입을 천천히 뒤쪽으로 열었다. 그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열풍 때문이긴 했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 어셔가의 메델라인 양이 큰 키에 수의를 입은 채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옷에는 피가 배어 있었으며 여위고 쇠약해진 몸 전체에는 심하게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턱 부근에서 한순간 몸을 떨며 이쪽 저쪽으로 비틀거리다가 낮은 신음소리를 울리며 방 안에 있는 오빠의 몸 위로 털썩 쓰러지더니 단말마의 격렬한 고통에 사로잡혀 오빠를 바닥 위로 밀어 쓰러뜨렸다. 그 오빠도 그땐 이미 시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가 예견한 대로 격렬한 공포의 희생양이 되어 쓰러진 것이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난 그 방에서, 그 저택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오래된 흙을 쌓아 만든 길을 달릴 때도 여전히 폭풍은 미친 듯이 불어대고 있었다. 내가 달리던 좁은 길에서 갑자기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난 이 심상치 않은 빛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내 뒤엔 커다란 저택과 그 그림자밖에 없었다. 그 반짝임은 지금 막 기울어 가고 있는 듯한 피처럼 빨간 붉은 보름달의 달빛이었다. 건물 지붕에서 번개 형태를 그리며 토대까지 이어져 있다고 전에 내가 말한, 저는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을 뿐인데 그 균열을 통해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균열은 급속하게 커지고 한 줄기 선풍이 격렬하게 일어나 달 전체의 모습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는가 싶더니 저택의 거대한 벽이 두 개로 갈라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순간 난 격렬한 현기증을 느꼈다. 거대한 파도 소리와 같은 절규하는 듯한 굉음이 길게 울리더니 내 발밑에 깊고 음습한 연못이 어셔가의 잔해를 천천히 소리도 없이 집어삼켰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셔가의 몰락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어디 보자.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조금씩 읽어왔네요. 참 오래 걸렸다. 이제 빨리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